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이 2026년 5월 6일 수요일인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이 평소처럼 독자님들이 보내주신 자료가 아니고요. 바로 오늘 아침에 나온 최신 서울경제신문 1면이랑 주요 기사들을 쭉 모아본 거잖아요. 네, 아주 따끈따끈하고 핵심적인 소식들이죠. 맞아요. 근데 제가 이 기사들을 쭉 보니까 이게 그냥 개별적으로 발생한 사건들이 아니더라고요. 네, 큰 흐름으로 다 연결되어 있죠. 그니까요. 막 우리 지갑에 직결된 주식 투자부터 국가 산업, 복지 시스템, 그리고 저 멀리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까지 진짜 한국 사회로 관통하는 어떤 거대한 시스템의 전환점 이런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맥락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 독자님들 지갑이랑 제일 가까운 주식시장 이야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기자님, 제가 기사를 보니까 요새 코딩 전혀 모르는 평범한 대학생들도 막 AI한테 요즘 뜨는 로봇주 알아서 사줘 이렇게 말로 지시해서 수천만 원을 굴린다던데 이거 진짠가요? 도대체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 여의도의 상식이 지금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상식이 무너졌다. 어떤 측면에서요? 과거에 그 자동 매매나 퀀트 투자라고 하면요. 당연히 어마어마한 자본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그 파이썬 같은 코딩 언어를 엄청 잘 다루는 전문 개발자들만의 전유물이었잖아요. 그렇죠. 일반인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영역이었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 코딩을 하는 이른바 바이브 코딩이 대중화가 된 거거든요. 아, 바이브 코딩이요? 네. 그러니까 코딩 지식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개인도 그냥 한국어로 비 올 때마다 제습기 관련 주식 사줘 이렇게 입력하면 AI가 그걸 코드로 싹 번역해서 자신만의 AI 콘트봇을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온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근데 기자님, 말로 지시하는 건 알겠는데요. 제가 매일 보는 그 스마트폰 주식 앱 있잖아요. MTS라고 부르는 거? 네, MTS요. 네. 그 앱만으로는 그렇게 복잡하게 자동화해서 알아서 사고 파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약간 어떻게 제 계좌가 외부 AI랑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마법이 아니라요. 기술적인 통로가 뚫려서 가능한 겁니다. 거기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증권사들이 열어준 오픈 API입니다. 오픈 API요? 좀 어렵게 네, 들리는데? 아주 쉽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예전에는 독자님이 식당에 가시면 종업원한테 직접 메뉴를 말해서 주문해야 주방으로 오더가 넘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바로 기존의 MTS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픈 API는 식당 주방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전용 배달망을 외부인한테 아예 뚫어준 거랑 똑같아요. 아, 종업원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독자님의 AI 비서가 종업원이나 홀을 안 거치고 0.1초 만에 주방으로 직접 주문을 꽂아 넣는 거죠. 와, 그럼 앱 화면을 쳐다보면서 손가락으로 누를 필요 자체가 사라진 거네요. 그냥 데이터끼리 막 직접 통신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 이런 방식으로 굴러가는 돈이 대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 규모가 정말 폭발적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투자, 키움, 대신증권 이 3개사가 제공하는 API 거래액 합산이 무려 37조 4,100억 원이었어요. 30초요? 엄청나네요. 네. 근데 올해는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4월 중순에 벌써 17조 원을 넘겼거든요. 이 추세면 올해 무난히 60조 원을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60조까지요? 와. 네. 게다가 대형사인 메리츠 증권도 연내 오픈 API 출시하려고 막바지 준비 중이라서요. 활황장까지 겹치면 연내 100조 원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와, 100조 원이라니. 이게 약간 그 F1 경주차를 전문 정비사들만 몰다가 이제는 독자님들도 그냥 한국어로 말만 하면 AI가 알아서 부품 뚝딱 조립해서 경주차 만들어주는 격이네요. 네,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결국 기존에 그냥 주문만 넣던 단순한 앱이었던 MTS가 이제는 그 자체로 거래의 뼈대가 되는 거대한 인프라로 진화하는 거군요. 와, 이렇게 개인하고 기관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깨지면 시장 판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자님, 이 정보 비대칭성 붕괴가 단순히 주식시장 그리고 금융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또 어디로 연결되나요? 개인들 주식 투자 방식을 바꾼 이 AI가요. 이제는 국가 산업 전체의 명운을 가르는 진짜 핵심 엔진으로 작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산업 현장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그러니까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서울 포럼 2026에 전체 산업계의 이목이 엄청 쏠려 있는 겁니다. 아, 서울 포럼이요? 네,
이번 주제가 지능을 넘어 산업의 새 엔진으로 이거든요. AI가 이제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산업 현장 깊숙이 파고드는 상황에서 한국 산업의 생존 방향을 모색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죠. 저도 이번에 그 연사들 라인업을 쭉 봤는데 엄청 화려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기조 강연자로 나오시는 분, 페르소나 AI의 마이클 페리 대표 발언이 솔직히 참 의외였습니다. 오, 어떤 점이 의외셨나요? 그 AI 경쟁의 승부처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현장 적용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더라고요. 보통 AI 혁신이라고 하면 뭐 파라미터가 몇 천억 개냐, 얼마나 더 똑똑한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느냐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나요? 네, 주로 그런 모델 크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결국 현장에 어떻게 까느냐가 더 중요하다니까 약간 기술 개발 자체를 뭔가 평가절하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거든요. 아, 그게 기술을 무시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글로벌 AI 경쟁의 본질이 이른바 이막으로 넘어갔다는 아주 냉정한 통찰입니다. 아, 이막이요. 실전이라는 거군요. 네, 맞아요. 연구실에서 아무리 똑똑한 알고리즘이나 로보틱스를 만들어내도 그걸 실제 기업 업무나 공장에 투입하려면 장벽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기존의 낡은 IT 시스템이랑 막 충돌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통합할 건지, 그리고 AI 돌릴 때 필요한 그 막대한 전력 인프라는 어떻게 감당할 건지, 또 안전 인증은 어떻게 통과할 건지 이런 문제들이 막 산적해 있거든요. 와, 듣고 보니 진짜 만만치 않네요. 네. 그러니까 기술 덩어리 하나 뚝 던져놓는다고 끝이 아니라 이런 복합적인 준비랑 인프라를 구축하는 현장 적용 능력 그 자체가 국가와 기업의 진짜 경쟁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연구실 천재들끼리의 싸움에서 이제는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현장 싸움으로 패러다임이 확 변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특별 강연자로 나서시는 워싱턴대 이수인 교수의 이야기도 아주 중요하게 연결됩니다. AI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XAI라고 하죠. 이 교수가 의료 같은 고위험 분야에서 AI가 확산되려면 이 설명 가능성이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거든요. 근데 기자님, 제가 좀 궁금한 게요. AI가 그냥 방대한 데이터 쫙 분석해서 엄청 빠르고 정확하게 결론만 탁 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그 복잡한 딥러닝 과정을 인간한테 일일이 다 설명해야 한다는 건 솔직히 좀 비효율적으로 들리거든요. 오, 이게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요. 근본적으로 생존과 책임의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생존이요? 네. 그 딥러닝 연산 과정이 종종 내부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에 비유되잖아요. 그렇죠. 지들끼리 연산하니까 인간은 모르죠. 맞아요. 의료 현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가 환자 데이터를 쫙 보더니 당장 초고위험 수술을 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어요. 네네. 그런데 의사나 환자가 왜 그런 판단을 한 거냐 물었더니 AI가 내부 알고리즘 거쳤으니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나 믿고 수술해라. 이러면 누가 그 수술대에 눕겠습니까? 아, 절대 안 높죠. 저라도 당장 도망갑니다. 그렇죠. 사람 생명이 직결된 의료나 사고 났을 때 책임을 가려야 하는 자율주행 같은 분야에서는요. AI가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과정을 투명하게 검증 못하면 아예 실무 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하,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신뢰를 못 얻으면 현장에 깔릴 수가 없군요. 네. 그래서 이수인 교수 말처럼 이 설명 가능성이라는 게 기술 실용화의 핵심 열쇠이자 필수 입장권이 되는 거죠. 결국 결과의 정확성만큼이나 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진짜 산업의 엔진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아, 참, 그리고 28일 날 열리는 특별 포럼 픽셀 앤 페인트에서는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님이 강연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AI 인프라랑 K컬처가 결합해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강연하시니까 이 새로운 융합 현장도 독자님들이 꼭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자, 우리가 방금 그 첨단 기술이 산업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신뢰, 그리고 안정성 시스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 경제의 가장 아랫단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면요. 바로 이 안정성이라는 잣대 때문에 지금 엄청난 고통과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네.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하죠. 맞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 양극화랑 고금리 직격탄 맞으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최근에 그 카드론 잔액 보셨어요? 역대 최다인 43조 원에 육박하면서 막 3개월째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거 진짜 아슬아슬하거든요. 네, 빚으로 돌려막기 하시는 분들이 한계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정부가 기존 룰을 아예 완전히 깨버리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그러니까 기본대출 도입에 엄청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네,
기존의 그 보수적인 금융 상식으로 보면 진짜 파격적인 접근입니다. 얼마나 파격적인가요? 이른바 잔인한 금융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건데요. 하위 30%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무려 최대 1,000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1,000만 원이요? 네, 당장 다음 달 6월에 서민금융진흥원이랑 신용회복위원회가 연구단을 띄우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놀라운 게 금리 수준이에요. 금리가 어떻게 되는데요? 서민들 부담 생각해서 높아봤자 한 자릿수고요. 예전에 경기연구원이 제시했던 거 보면 연 2에서 3% 안팎까지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와, 2, 3%요? 지금 시장 금리 생각하면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혜택인데요. 근데 기자님, 이거 독자님들 입장에서는 참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요? 아니, 국가가 내 세금이나 보증으로 당장 물에 빠진 사람한테 숨 쉴 수 있는 구명조끼를 던져주는 건지, 아니면 자칫 잘못해서 무거운 닷을 달아줘서 다 같이 가라앉게 만드는 건지 말이에요. 아, 네. 실제로 찬반 양론이 엄청나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이게 단순 복지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 안정성을 높인다고 찬성하시고, 또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도 건전성 규제 틀 자체를 확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시던데요. 네,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시죠. 근데 반대쪽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포용금융 취지는 좋은데 이러면 가계비 더 부추기고 나중에 회복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만 잔뜩 양산할 거라고 경고하셨거든요. 네, 부실을 우려하는 거죠. 근데 기자님, 저금리 대출 상품 하나 새로 나오는 건데 왜 이렇게 국가 시스템이 흔들릴 만한 경론이 벌어지는 건지 저는 솔직히 좀 의아하거든요. 아, 이게 아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이 기본대출 논쟁이요. 단순히 1,000만 원을 빌려줄 거냐 말 거냐 이런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국가 금융 시스템을 바라보는 두 개의 거대한 철학이 지금 정면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철학의 충돌이요. 네. 우리 금융권이 1997년에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국가적 트라우마를 겪었잖아요. 아, IMF 사태요. 그때 진짜 끔찍했죠. 맞아요. 그 이후로 외국인 은행 주주들의 그 수익 중심 경영 기조랑 엮이면서 아주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어요. 그러니까 돈 빌려줄 때는 떼일 염려가 아예 없는 사람, 빚 갚을 능력이 100% 증명된 사람한테만 빌려준다. 이게 핵심 룰이었죠. 완전 차가운 리스크 권리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기본대출은 이 철학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돈이나 신용이 좀 부족하더라도 최소한의 금융 혜택은 차별 없이 누려야 한다는 보편적 접근권을 들이민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시스템 망가지지 않게 문턱을 꽉 닫아두려는 전통적인 룰이랑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문턱을 확 허물어야 한다는 새로운 권리가 황 하고 맞붙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만약에 이 기본대출이 실제로 도입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경제를 버텨온 그 건전성 중심의 패러다임이 진짜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겠네요. 네, 피할 수 없는 변화가 오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국내의 첨단 기술 혁신부터 금융 시스템 내관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시야를 바깥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의 생명줄이 연결된 곳, 바로 글로벌 무역로에서 지금 아주 직접적인 리스크가 발생했잖아요. 네, 중동에서 아주 아찔한 사건이 하나 터졌죠.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불난 배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동맥이잖아요. 그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우리 한국 선사 HMM의 운용 선박인 나무호에 폭발이랑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인명피해는 없었나요? 천만다행으로 한국인 선원 6명 포함해서 탑승객 24명 전원이 무사히 대피를 했습니다. 아, 진짜 다행이네요. 불은 다 꺼졌나요? 네, 화재 진압도 잘 완료됐고요. 지금은 A인선 통해서 이동할 예정이라 1차적인 물리적 위기는 넘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명피해 없었다니까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는데,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 사건이 단순한 선박 화재 수습으로 안 끝나고 완전 거대한 외교적 체스판으로 변질돼 버렸잖아요. 네, 상황이 엄청 꼬여버렸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뜸 이거 이란이 의도적으로 공격한 거다 이렇게 단정을 딱 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한국한테 당장 간 보지 말고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작전 그 프로젝트 프리덤에 합류하라고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완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인데 당장 파병하겠다고 발표하진 않았죠? 네,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도 열렸지만요. 청와대 입장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신중하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가요? 뭐 항행의 자유수호라든가 국제법 원칙,
그리고 한반도 대비 태세 이런 걸 다각도로 감안해서 즉각적으로 군사작전에 합류하기보다는 일단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어요. 아, 당장 뛰어들지 않겠다는 거군요. 네, 동참을 덥석 선언하는 대신에 화재 원인 규명이 먼저다 하면서 전문가를 현장에 급파하기로 했고요. 아, 팩트 체크부터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미국뿐만 아니라 이란 그리고 걸프협력회의, GCC 국가들이랑도 긴밀하게 소통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아니, 근데 기자님,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 지금 빨리 들어오라고 윽박지르고 있는데도 당장 결정을 못 내리는 그 이면에 깔린 진짜 딜레마가 뭡니까? 청와대가 지금 미국이랑 중동 사이에서 진짜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지점이 바로 수출 주도 국가이자 원유 수입을 중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우리 한국 경제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아, 기름 문제군요. 네, 원유가 들어오는 바닷길을 지켜야 하니까 미국 군사작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안보 논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국 편을 들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편에는요. 중동 전체 시장이랑 얽힌 막대한 경제 교류, 그리고 이란과의 껄끄러운 외교 관계를 완전 파국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현실적인 생존 압박이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진퇴양난이네요. 만약에 명확한 물증도 아직 없는데 우리가 섣불리 미국 작전에 합류했다가 이란 보복이라도 받으면 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국 경제 심장인 수출이랑 에너지 수급에 그냥 곧바로 치명타가 날아오는 겁니다. 공장들이 멈출 수도 있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맹이 아무리 거세게 압박을 해도 섣부른 파병 결정보다는 철저한 팩트 확인, 즉 화재 원인 규명이 가장 최우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깊은 외교적 맥락이 있는 겁니다. 와, 바다 위에 뜬 배 한 척에 불이 난 게 알고 보니까 우리 경제 생존 자체가 걸려있는 거대한 지정학적 퍼즐이었네요. 진짜 오늘 국내 AI 혁신부터 아슬아슬한 중동 외교전까지 쭉 짚어보니까 결국 우리를 둘러싼 이 거대한 시스템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가, 이걸 되게 날카롭게 묻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바꾸는 투자와 산업 현장,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인 기본대출 논의,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위기라는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